붉은색 모래폭풍이 시야를 가득 메우며 거칠게 몰아치고 있었다. 대부 깊숙한 곳까지 파고드는 매캐한 유황 냄새와 녹냄새는 숨을 쉴 때마다 기도를 태우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강민혁은 몽롱한 의식 속에서 눈을 떴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걷고 있었는데 지금은 지옥보다 더한 열기가 끓어오르는 낯선 황무지에 서 있었다. 하늘에는 보랏빛 구름이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고 그 사이로 두 개의 거대한 태양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머릿속은 마치 누군가가 둥이로 내려친 것처럼 지끈거렸고 알 수 없는 기억들이 파편처럼 밀려들어와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는 반사적으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는데 그곳에는 낯선 굳은 살과 검은 때가 층층이 쌓여 있었다.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은 본 적 없는 거친 재질의 회색 누더기였고 등 뒤에는 묵직한 일련 번호가 새겨져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계적인 동작으로 곡괭이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하나같이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몰골을 하고 있었으며 눈동자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짙은 절망만이 고여 있었다. 발목에는 녹슨 족쇄가 채워져 있었고 움직일 때마다 쇠사슬이 부딪히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곳은 단순한 작업장이 아니라 생명을 갈아 넣어 유지되는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다. 민혁은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지만 극심한 갈증이 사고를 방해했다. 그때 옆에서 묵묵히 바위를 깨던 늙은 노인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틀거리다 결국 바닥으로 쓰러졌다. 노인의 손에서 미끄러진 낡은 곡괭이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돌무더기 위로 떨어졌다.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작업하던 사람들의 손길이 일제히 멈추며 공포에 질린 눈빛을 교환했다. 멀리서 쿵쿵거리는 무거운 발소리와 함께 거대한 그림자가 그들 위로 드리워졌다. 녹색 피부에 4개의 팔을 가진 기괴한 외형의 감시자가 흉측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람 행성의 원주민인 그는 인간보다 2배는 더 큰 덩치를 자랑했고 손에는 전류가 흐르는 금속 채찍을 들고 있었다. 감시자는 쓰러진 노인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알 수 없는 언어로 고함을 질렀지만 민혁은 기이하게도 그 뜻을 완벽히 이해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일어나려 했지만 앙상한 팔은 몸을 지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감시자는 자비를 모르는 눈빛으로 채찍을 높이 치켜들었고 푸른 전류가 공기를 가르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다. 주변의 노예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질끈 감았고 누구 하나 나서서 그를 도우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학습된 무기력함이었고 이곳에서 저항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혁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본능적인 공포가 전신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하지만 그 공포 너머에서 뜨겁고 강렬한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며 이성을 잠식해 들어갔다. 그는 자신이 나서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다리는 이미 노인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시야가 번쩍이며 투명한 푸른색 홀로그램 창이 허공에 떠올랐다. 눈앞에 나타난 메시지는 환각이 아니었으며 시스템의 각성을 알리는 명확한 문장들이 빠르게 스크롤되었다. 제천대성 시스템이 활성화되었음을 알리는 문구와 함께 황금빛 에너지가 심장 부근에서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그 에너지는 순식간에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며 지친 근육과 병든 세포를 완벽하게 재구성했다. 찢어질 듯한 근육통과 피로감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한한 활력이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민혁은 자신의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고 시각과 청각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예리해졌다.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소리와 모래 알갱이가 구르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려왔고 감시자의 근육이 움직이는 미세한 변화조차 포착할 수 있었다.
시스템은 그가 전설적인 원숭이 왕의 신체 능력을 계승했음을 알렸고 금강불개의 특성이 활성화되었다는 메시지를 띄웠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나약한 노예가 아니었다. 감시자가 휘두른 채찍이 끔찍한 파열음을 내며 노인의 등짝을 향해 쇄도했다. 민혁은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을 느꼈고 순식간에 노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왼팔을 들어 올려 내리꽂히는 금속 채찍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살점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야 마땅했으나 대신 둔탁한 금속성 충돌음만이 광산 전체에 울려 퍼졌다.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민혁의 팔에는 붉은 자국 하나 남지 않았고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감시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당황한 표정으로 채찍을 거두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민혁이 무표정한 얼굴로 채찍의 끝부분을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위의 노예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정적만이 붉은 황무지를 감돌았다. 민혁은 소나기에 약간의 힘을 주었을 뿐인데 강철로 된 채찍 손잡이가 찌그러지는 소리가 났다. 그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거대한 외계인을 향해 고개를 들었고 눈동자 속에서 황금빛 광채가 일렁겼다. 감시자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압도적인 기세에 뒷걸음질 쳤고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다. 민혁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고 손목을 가볍게 털어 채찍을 잡아당겼다. 거대한 덩치의 감시자가 종이 인형처럼 힘없이 앞으로 끌려오며 중심을 잃었다. 민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오른손을 가볍게 쥐어 주먹을 만들었고 감시자의 명치를 향해 내질렀다. 전력을 다하지 않고 가볍게 툭 치는 듯한 동작이었지만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묵직한 타격음과 함께 감시자의 갑옷이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거구의 몸이 뒤로 날아가 처박혔다. 감시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수십 미터를 날아가 바위산에 처박혔고 거대한 먼지구름을 일으켰다. 그 광경을 목격한 다른 감시자들이 경보를 울리며 사방에서 무기를 들고 달려오기 시작했다. 레이저 총과 진동 단검으로 무장한 그들은 흉포한 기세를 뿜어내며 민혁을 포위하려 들었다. 하지만 민혁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 오히려 몸 안에서 끓어오르는 전투 본능에 희열을 느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쇠 조각을 발로 차올려 손에 쥐었고 그것을 여의봉처럼 가볍게 돌려보았다. 시스템은 아직 무기를 소환할 단계가 아니라고 경고했지만 민혁에게는 굳이 신비한 무기가 필요 없었다. 그의 신체 자체가 이미 흉기였고 눈앞의 적들은 그저 몸을 풀기 위한 연습 상대에 불과했다. 달려드는 첫 번째 적의 공격을 고개만 살짝 까딱여 피한 그는 상대의 턱을 향해 발차기를 날렸다. 단 한 번의 발차기에 적의 투구가 박살나며 공중으로 솟구쳤고 뒤이어 달려들던 두 명의 적도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민혁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불필요한 동작이 전혀 섞이지 않은 완벽한 무술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는 적들의 공격을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회피하며 급소만을 정확하게 타격했다. 압도적인 속도와 힘의 차이 앞에서 람 행성의 정예 병사들은 어린아이처럼 무력했다. 순식간에 십수 명의 감시자가 바닥에 나뒹굴었고 신음소리만이 광산을 채웠다. 민혁은 숨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붉은 먼지 속에 우뚝 서 있었고 그의 몸에서는 은은한 황금빛 아우라가 피어올랐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이 힘이 단순한 신체 능력을 넘어선 초월적인 것임을 확신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억압받는 피해자가 아니라 심판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이었다. 쓰러졌던 노인은 흐릿한 눈으로 민혁을 올려다보며 그를 구원자라 칭송하듯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다른 노예들도 하나둘씩 일손을 놓고 민혁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경외심과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민혁은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고 이 지옥 같은 행성의 질서를 뒤집어 엎을 결심을 굳혔다. 시스템 창이
다시 한번 눈앞에 나타나 첫 번째 퀘스트가 완료되었음을 알렸다. 민혁은 고개를 들어 멀리 보이는 거대한 요새를 응시했고 그곳에 있을 우두머리들을 떠올렸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고 그의 전설은 이 척박한 광산에서부터 피로 쓰여질 준비를 마쳤다. 붉은 태양 아래 길게 드리워진 그의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원숭이 왕이 귀환한 듯한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다. 광산에 내려앉은 침묵은 폭풍전의 고요처럼 무겁고 위태로웠다. 방금 전까지 감시자들의 고함과 채찍 소리로 가득 찼던 공간은 이제 거친 숨소리와 바람이 스치는 소리만이 채우고 있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발치에 쓰러진 감시자들을 무심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손끝에 남아있는 감각은 생경했지만 동시에 지독할 정도로 선명하여 이것이 꿈이 아님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주변의 노예들은 마치 신을 영접한 광신도들처럼 바닥에 머리를 조아린 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 감시자는 절대적인 공포의 대상이었고 거역할 수 없는 재앙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런 존재들이 한낱 인간의 손에 의해 무력하게 쓰러진 광경은 그들의 인지 범위를 벗어난 충격이었다. 민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체내에서 요동치는 황금빛 기운을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시스템이 불어넣은 힘은 강력했지만 아직은 제어하기 힘든 야생마처럼 날뛰고 있어 정신을 집중해야만 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자신이 구해준 노인에게 다가갔고 노인은 움찔하며 몸을 떨었다. 민혁은 최대한 부드러운 동작으로 노인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으며 괜찮냐고 물었다.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민혁의 손을 잡았고 거친 피부의 감촉이 생생하게 전해져 왔다. 노인의 입술은 심하게 갈라져 있었고 오랫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듯 몸은 가죽만 남아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혁을 향해 감사의 말을 쏟아냈지만 그 속에는 짙은 두려움이 배어 있었다. 감시자를 죽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한 보복일 것이 분명했기에 그는 기쁨보다 공포를 먼저 느끼고 있었다. 민혁은 노인의 눈동자 속에서 깊은 절망의 그림자를 읽어낼 수 있었다. 이곳의 사람들은 이미 영혼까지 파괴되어 저항할 의지조차 거세당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민혁은 노인에게 이곳의 상황과 지배자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옛말처럼 무턱대고 힘을 휘두르기보다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노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추어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행성의 이름은 람이며 과거에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문명을 자랑하던 곳이었다고 노인은 회상했다. 하지만 우주를 떠돌던 약탈자 군단인 가로스 일당이 침략해 오면서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고 했다. 그들은 압도적인 무력과 기술력으로 행성을 장악했고 원주민들을 노예로 만들어 자원을 착취하기 시작했다. 지금 그들이 캐내고 있는 붉은 광석은 에테르늄이라 불리는 고효율 에너지원이었다. 가로스는 행성 상공에 거대한 천공 요새를 띄워놓고 그곳에서 호의호식하며 지상을 감시하고 있었다. 지상은 오로지 채굴을 위한 작업장으로 전락했고 사람들은 소모품 취급을 받으며 죽어나가고 있었다. 민혁은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정의감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유린하는 행태에 대한 본능적인 혐오감이었다. 제천대성의 힘을 이어받은 탓인지 민혁의 성격 또한 조금씩 호전적이고 오만하게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 오만함은 맹목적인 자만심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 높이 떠있는 천공 요새를 응시했고 붉은 태양빛을 받아 번쩍이는 그곳이 혐오스럽게 느껴졌다. 저곳에 있는 자들은 아래를 내려다보며 벌레들의 발버둥을 구경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노인은 민혁의 시선을 따라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고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가로스의 군대는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발자크 장군은 악몽과도 같은 존재라고 했다. 그는 반란의 기미가 보이면 가차없이 마을 하나를 통째로 지워버리는 잔혹한 성정의 소유자였다. 노예들이 감시자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그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다. 민혁은 노인의 어깨를 다시 한번 단단히 잡아주며 걱정하지 말라는 눈빛을 보냈다. 그는 이제 도망칠 생각 따위는 추호도 없었으며 오히려 이 부조리한 판을 뒤집어 엎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시스템 창이 다시 한번 반짝이며 새로운 정보를 갱신했고 주변의 지형과 적의 위치가 뇌리에 각인되었다. 그의 감각은 점점 더 예민해져 수 킬로미터 밖의 인기척까지 감지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했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붉은 노을이 광산 전체를 피처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낮에 살인적인 더위가 물러가자 이번에는 뼈를 깎는 듯한 혹독한 추위가 몰려오기 시작했다. 노예들은 서로의 천을 나누기 위해 좁은 동굴 안으로 모여들었고 민혁도 그들을 따라 몸을 피했다. 동굴 안은 땀 냄새와 썩은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민혁은 동굴 입구 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명상을 취하듯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제천대성의 능력 중 하나인 분신술이나 도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에너지를 능숙하게 다루는 훈련이 필요했다. 그는 단전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기운을 혈관을 따라 순환시키며 몸의 감각을 하나하나 깨워나갔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용이 기지개를 켜듯 그의 내공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동굴 밖에서는 늑대와 비슷한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바람소리는 귀신 곡소리처럼 들렸다. 노예들은 허기와 추위에 떨며 잠을 청했지만 민혁은 잠들지 않고 어둠 속을 응시했다. 그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사물을 대낮처럼 훤히 볼 수 있는 화한금정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멀리서 감시자들의 증원 병력이 이동하는 불빛이 보였지만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이들이 단순히 자신을 잡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올 것임을 직감했다. 놈들은 공포심을 극대화하여 다시는 반란을 꿈꾸지 못하도록 잔인하게 짓밟으려 할 것이 뻔했다. 민혁은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머금으며 바닥에 놓인 돌멩이를 집어들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이곳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될 것이지만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동굴 안쪽에서 어린아이의 칭걸거리는 소리와 어머니의 달래는 소리가 들려와 민혁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자신이 가진 힘의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하며 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단순히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잃어버린 존엄성을 되찾아주는 것이 진정한 구원임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힘이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시간이 흘러 새벽이 다가오자 지평선 너머에서 먼지 구름이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예상대로 발자크의 부대가 중무장한 채 광산을 향해 진격해 오고 있었다. 그들의 기세는 등등했고 엔진 소리가 대지를 울리며 노예들의 단잠을 깨웠다. 동굴 안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고 사람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비명을 질렀다. 민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동굴 밖으로 걸어 나갔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의 등 뒤로 떠오르는 두 개의 태양이 후광처럼 비치며 그의 실루엣을 거대하게 만들었다. 그는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향해 뒤를 부탁한다는 짧은 말을 남기고 적진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마다 묵직한 울림이 전해졌고 땅이 미세하게 진동하는 듯 했다. 적들의 선봉대가 민혁을 발견하고 멈춰 섰으며 확성기를 통해 투항을 권유하는 방송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조롱과 경멸이 가득 차 있었고 투항하더라도 곱게 죽이지 않겠다는 의사가 분명했다. 민혁은 코웃음을 치며 그들의 경고를 무시했고 오히려 도발적인 손짓을 보냈다.
이제 곧 벌어질 싸움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일방적인 사냥이 될 것이었다. 그는 시스템 창을 열어 현재 자신의 상태를 점검했고 모든 수치가 최상임을 확인했다. 근력과 민첩성은 이미 인간의 범주를 아득히 넘어섰고 특수 능력들도 활성화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민혁은 마치 산책을 나온 사람처럼 여유로운 태도로 적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수백 명의 군대가 마치 장난감 병정처럼 하찮게 보이기 시작했다. 전투가 시작되기 직전의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민혁의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야성을 천천히 풀어놓으며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타이밍을 쟀다. 이윽고 적의 지휘관이 공격 명령을 내리는 순간 민혁의 신형이 흐릿해지며 사라졌다. 전설의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였다. 제9광산 구역으로 향하는 거대한 이동. 요새 레비아탄의 지휘 통제실은 쾌적하고 서늘한 공기로 유지되고 있었다. 외부의 살인적인 더위와 먼지 구름은 두꺼운 방탄. 유리 너머의 남의 일일 뿐이었다. 가로스 영주에 충실한 사냥개이자 제국군 총사령관인 발자크는 고급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와인잔을 흔들고 있었다. 그의 붉은 눈동자는 홀로그램 화면에 띄워진 초라한 광산의 지도를 훑으며 귀찮다는 듯 혀를 찼다. 고작 노예 한 명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보고를 받고 정예 부대를 이끌고 출동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긁어놓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부관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상황을 다시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부관은 잔뜩 억눌린 목소리로 감시자 분대가 전멸했으며 생존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믿기 힘든 사실을 전했다. 발자크는 코웃음을 치며 그것은 노예들이 집단으로 봉기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굶주림에 지친 쥐새끼들도 때로 덤비면 고양이를 물 수 있는 법이라며 그는 자신의 착각을 확신으로 굳혔다. 그는 이번 기회에 본보기를 보여주어 감히 반역을 꿈꾸는 자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다짐했다. 레비아탄이 광산 입구에 도착하자 육중한 착륙 기어가 대지를 짓누르며 굉음을 내뿜었다. 뒤이어 수십 대의 호버 탱크와 강화 외골격으로 무장한 보병들이 질서 정연하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살상 무기들은 붉은 태양빛을 반사하며 차가운 금속성의 위압감을 과시했다. 먼지 구름이 걷히고 드러난 광경은 압도적인 무력의 시위였으며 이는 단순한 진압이 아니라 학살을 예고하는 전주곡과도 같았다. 광산의 노예들은 이미 사색이 되어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벌벌 떨고 있었다. 발자크는 천천히 요새의 리프트에 올라타 지상으로 내려왔고 그의 뒤로는 친위대가 도열했다. 그는 확성기가 장착된 지휘용 드론을 띄워 자신의 목소리가 광산 전체에 울려 퍼지도록 조치했다. 찢어질 듯한 기계음과 함께 발자크의 오만한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노예들의 고막을 때렸다. 그는 반란을 주동한 자는 스스로 걸어나와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하며 그렇지 않으면 전원을 즉결 처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때 정막을 깨고 한 남자가 엎드려 있는 노예들 사이를 헤치고 천천히 걸어나왔다. 회색 누더기를 걸치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한 강민혁은 지극히 평범하고 왜소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거침이 없었고 수천 명의 중무장한 군대를 마주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발자크는 그 건방진 태도에 미간을 찌푸리며 저자가 바로 보고서에 올라온 반역자인지 의심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외형에 실망감마저 들 정도였기 때문이었다. 민혁은 하품을 길게 늘어지게 하며 귀를 후비적거리는 신용을 했고 이는 발자크를 향한 노골적인 무시였다. 그는 시스템이 부여한 제천대성의 기억과 동화되면서 성격 또한 대담하고 유희를 즐기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눈앞에 늘어선 거창한 기계 군단이 그에게는 마치 어린아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 블록처럼 조잡해 보였다.
민혁은 피식 웃으며 발자크를 향해 목소리가 너무 커서 시끄러우니 좀 조용히 하라고 비아냥거렸다. 발자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하찮은 벌레를 당장이라도 밟아 죽이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짐짓 여유로운 척하며 부하들에게 저 건방진 놈의 팔다리를 잘라내어 자신의 앞에 끌고 오라고 명령했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선두에 있던 강화병사 2명이 제트팩을 점화하며 민혁을 향해 쇄도했다. 그들의 속도는 일반인의 눈으로는 쫓을 수 없을 만큼 빨랐고 손에 장착된 진동 블레이드는 바위도 두부처럼 잘라낼 위력이었다. 노예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지만 민혁은 제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병사들의 칼날이 민혁의 목과 허리를 동시에 노리고 들어오는 찰나의 순간이었다. 민혁의 신형이 아지랑이처럼 흐릿해지더니 병사들의 공격이 허공을 갈랐다. 당황한 병사들이 자세를 바로잡기도 전에 민혁은 이미 그들의 등 뒤에 서 있었다. 그는 가볍게 손가락을 튕겨 병사들의 뒤통수를 툭 쳤을 뿐이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최신 합금으로 만들어진 강화 헬멧이 박살나며 병사들이 고꾸라진 것이다. 거창한 폭발음도 화려한 기술도 없었지만 그 단순한 타격이 주는 충격은 컸다. 쓰러진 병사들은 경련을 일으키며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고 민혁은 먼지를 털어내듯 손을 탁탁 털었다. 그는 발자크를 똑바로 응시하며 고작 이런 고철 덩어리들을 믿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친 거냐고 조롱했다. 발자크는 자신의 정예 병사가 손가락 튕기기 한 번에 무력화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는 이것이 모종의 속임수이거나 저놈이 숨겨진 초능력자일 것이라 판단했다. 분노가 이성을 잠식하기 시작한 발자크는 호버 탱크 부대에게 발포 명령을 내렸다. 거대한 포신이 민혁을 향해 회전했고 플라즈마 에너지가 충전되는 소리가 윙윙거리며 고막을 자극했다. 푸른색 섬광과 함께 수십 발의 플라즈마 탄이 민혁이 서 있는 곳을 향해 집중 포화되었다.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지축이 흔들렸고 붉은 흙먼지가 하늘 높이 치솟아 시야를 가렸다. 노예들은 폭발의 충격파에 휩쓸려 뒤로 밀려났고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그 정도 화력이라면 바위산 하나도 가루로 만들 수 있었기에 민혁이 살아남았을 리 만무했다. 발자크는 잔혹한 미소를 지으며 먼지가 걷히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먼지 구름 속에서 들려온 것은 고통에 찬 비명이 아니라 경쾌한 휘파람 소리였다. 연기가 서서히 걷히자 민혁이 여전히 그 자리에 멀쩡하게 서 있는 모습이 드러났다. 그의 주변에는 반투명한 황금색 보호막이 얇게 둘러쳐져 있었고 옷자락 하나 그을리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짐짓 놀란 척 가슴을 쓸어내리는 신용을 하며 꽤나 뜨거운 바람이었다고 농담을 던졌다. 발자크의 눈동자가 공포와 경악으로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군인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일어났다. 물리법칙을 무시하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상 앞에서 그들의 과학적 상식은 산산조각이 났다. 민혁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탱크 부대를 향해 다가갔고 그 걸음마다 압도적인 기세가 뿜어져 나왔다. 탱크 조종수들은 공포에 질려 후진하려 했지만 기체는 알 수 없는 힘에 눌려 꼼짝도 하지 않았다. 민혁은 가장 가까이 있는 탱크의 포신 위에 가볍게 뛰어올라 앉았다. 강철로 된 포신이 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엿가락처럼 휘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탱크 해치를 맨손으로 종이장처럼 뜯어내고는 안에 있는 조종수를 끄집어내어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의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힘이 들어가지 않아 보여서 더욱 공포스러웠다. 그는 마치 장난감을 분해하는 어린아이처럼 거대 병기를 맨손으로 해체하고 있었다. 발자크는 마이크를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전군 공격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는 보병, 기갑, 공중 지원까지 포함한 총공세였다. 수천 발의 레이저와 미사일이 비 오듯 쏟아졌고 하늘은 화염으로 뒤덮였다.
하지만 민혁은 그 화망 사이를 유령처럼 누비며 적들을 농락했다. 그는 미사일을 맨손으로 잡아서 되던지거나 레이저 빔을 손바닥으로 쳐내는 기행을 선보였다. 전투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유린에 가까운 상황이 펼쳐졌고 제국군의 사기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민혁은 적들의 공격을 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대열 한가운데로 파고들었다. 그가 주먹을 휘두를 때마다 강화복을 입은 병사들이 볼링핀처럼 날아갔고 탱크들이 뒤집혔다. 혼란에 빠진 제국군은 서로 엉켜 아수라장이 되었고 오발 사고까지 발생하며 자멸하기 시작했다. 민혁은 혼란스러운 전장 한복판에서 발자크가 있는 지휘소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눈은 황금빛으로 번뜩이고 있었고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이제 장난은 끝났다는 듯 몸을 낮추며 도약할 준비를 했다. 발자크는 본능적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뒷걸음질 쳤다. 자신의 뒤에 있는 거대한 요새와 수많은 병력도 더 이상 그에게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했다. 민혁의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고 순식간에 전장을 가로질러 발자크의 코앞에 착지했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지면이 갈라졌고 충격파로 인해 주변의 친위대들이 튕겨나갔다. 발자크는 엉덩방아를 찌으며 주저앉았고 공포에 질려 말을 잇지 못했다. 민혁은 쭈그리고 앉아 발자크와 눈높이를 맞추며 빙그레 웃었다. 그리고는 아주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제 누가 무릎을 꿇어야 할 차례인지 물었다. 주변의 병사들이 총구를 겨누었지만 누구도 감히 방가쇠를 당기지 못했다. 사령관이 인질로 잡힌 상황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민혁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에 압도되어 손가락 하나 까닥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민혁은 발자크의 화려한 견장을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리며 이 훈장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인지 물었다. 발자크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광산의 노예들은 숨을 죽인 채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신처럼 군림하던 발자크가 한낱 인간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은 그들에게 카타르시스를 넘어선 충격이었다. 민혁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다. 구름이 소용돌이치며 거대한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대기는 팽팽하게 긴장했다. 그는 이제 이 지루한 소꿉장난을 끝내고 진정한 힘의 차이를 보여줄 생각이었다. 발자크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민혁을 올려다보았고 그제야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음을 깨달았다. 눈앞의 남자는 인간이 아니라 재앙 그 자체였다. 민혁의 손끝에서 황금색 에너지가 응축되며 거대한 형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전설 속의 여의봉을 형상화한 거대한 에너지 기둥이었다. 하늘을 뚫을 듯 치솟은 에너지 기둥이 붉은 태양을 가리며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하늘을 뚫을 듯 솟아오른 황금빛 에너지 기둥은 람 행성의 붉은 대기를 거칠게 찢어발기며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다. 그 압도적인 형상은 단순한 빛의 줄기가 아니라 실체화된 거대한 몽둥이처럼 보였으며 표면에는 고대의 신비로운 문자들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고 있었다. 대기는 이질적인 에너지의 파동으로 인해 비명을 지르듯 진동했고 주변의 중력장마저 뒤틀려 돌멩이들이 허공으로 떠올랐다. 발자크와 제국군 병사들은 고개를 젖혀 그 끝을 확인하려 했지만 구름 너머로 사라진 꼭대기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대했다. 이것은 과학기술이나 물리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범주를 아득히 넘어선 신화적인 현현이자 절대적인 힘의 상징이었다. 발자크의 눈동자는 공포로 인해 극도로 확장되었고 입은 떡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일생 동안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다양한 무기들을 보아왔지만 이런 비현실적인 광경은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그의 본능이 전신을 타고 흐르며 당장 도망쳐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다리는 공포에 얼어붙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호버 탱크의 조종수들은 계기판이 미친 듯이 오작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며 패닉 상태에 빠져 허둥지둥했다. 최첨단 조준 시스템은 민혁을 타겟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에러 메시지만을 붉게 띄우며 먹통이 되어버렸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지만 지휘 체계가 마비되어 그들을 통제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태풍 앞에 놓인 촛불처럼 위태로웠고 곧 닥쳐올 파멸을 예감하며 절망적인 신음을 흘렸다. 민혁은 자신의 손끝에 연결된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을 느끼며 묘한 고향감에 휩싸였다. 제천대성의 힘은 단순히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한 심판의 도구임을 깨달았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제국군을 적이 아닌 청소해야 할 오물 덩어리로 인식했고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민혁은 천천히 오른팔을 들어 올렸고 그 동작에 맞춰 하늘을 덮고 있던 거대한 기둥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발자크는 쉰 목소리로 정훈에게 저 괴물을 당장 날려버리라고 비명을 지르듯 명령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흩어졌다. 공포에 질린 병사들 중 일부가 반사적으로 방아쇠를 당겼고 산발적인 레이저 비미 민혁을 향해 날아들었다. 하지만 그 공격들은 민혁의 몸에 닿기도 전에 황금빛 아우라에 의해 소멸되거나 튕겨나갔다. 개미가 아무리 때로 덤벼도 코끼리의 발바닥을 뚫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였다. 민혁은 쏟아지는 포화를 피하려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고 그저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머금은 채 허공에 손을 뻗었다. 그의 손동작은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메스트로처럼 우아하고 절도 있었지만 그 결과는 파멸적이었다. 민혁이 손을 아래로 급격하게 내리긋자 하늘을 뒤덮고 있던 거대한 여의봉이 지상을 향해 무시무시한 속도로 떨어져 내렸다. 대기가 찢어지는 굉음이 고막을 터뜨릴 듯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천재지변에 가까운 대재앙이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대지가 비명을 질렀고 거대한 충격파가 돔 형태로 퍼져나가며 모든 것을 휩쓸었다. 빗발치던 미사일과 레이저들은 에너지 폭풍에 휘말려 흔적도 없이 소멸해버렸고 탱크들은 장난감처럼 공중으로 솟구쳤다. 붉은 모래 폭풍이 거대하게 일어나며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렸다. 최신 합금으로 무장한 탱크들은 종이장처럼 구겨져 허공으로 날아갔다가 바닥에 처박히며 폭발했다. 강화 외골격을 입은 병사들은 충격파를 견디지 못하고 휩쓸려 나갔으며 그들의 비명소리조차 굉음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지면은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갈라지고 뒤집혔으며 수천 명의 군대가 있던 자리는 순식간에 폐허로 변해버렸다. 그 압도적인 파괴력 앞에서는 어떤 전술도 방어막도 무의미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처참하게 부서진 고철 덩어리들과 지식여진 대지뿐이었다. 거대한 먼지 구름이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지옥도와 같은 참혹한 광경이 드러났다. 그 중심에는 강민혁이 먼지 하나 묻지 않은 깨끗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었고 그의 주변만은 평온한 성격처럼 고요했다. 그는 자신의 파괴적인 힘에 스스로도 감탄하며 주먹을 쥐었다 펴보았다. 발자크는 기적적으로 목숨은 부지했으나 보호막 생성기가 파괴되면서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다. 그는 흐릿한 시야로 자신의 자랑스러운 최전개 군대가 고철더미로 변해버린 것을 보고 넋을 잃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위풍당당했던 레비아탄의 병력은 온데간데 없고 영이만 피어오르는 잔해들만이 뒹굴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뼛속 깊이 사무치는 원초적인 공포만이 남았다. 민혁은 폐허가 된 전장을 가로질러 발자크에게 천천히 다가갔고 그의 발소리는 사신의 발자국 소리처럼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발자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에 권총을 뽑으려 했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 헛손질만 했다. 그는 뒤로 기어서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에 감각이 없어 흙바닥을 허우적거릴 뿐이었다. 다가오는 민혁의 그림자가 거대한 산처럼 그를 짓눌렀다. 민혁은 발자크의 앞에 쪼그리고 앉아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빙그레 웃었다. 황금빛으로 일렁이는 민혁의 눈동자 속에서 발자크는 자신의 초라하고 비참한 죽음을 예감했다. 민혁은 손가락으로 발자크의 턱을 들어 올리며 아까의 기세는 어디 갔냐고 부드럽게 물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나직하고 친절해서 오히려 더 소름 끼치게 느껴졌다. 살려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발자크의 입에서 나온 것은 의미를 알 수 없는 짐승 같은 신음소리뿐이었다. 그는 공포로 인해 성대가 마비되어 제대로 된 말을 할 수조차 없었다. 민혁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네가 벌레처럼 밟아 죽인 노예들도 살고 싶어 했다고 싸늘하게 말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발자크의 심장을 찔렀다. 민혁은 발자크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아주 가벼운 손짓만으로도 발자크의 쇄골이 으스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났다. 고통에 찬 비명이 황무지에 메아리쳤지만 민혁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인과응보의 실현이라고 생각했다. 힘을 가진 자가 그 힘을 남용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때 발자크의 가슴에 달려있던 통신기가 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다. 민혁은 발자크의 옷에서 통신기를 거칠게 뜯어내어 자신의 눈앞으로 가져갔다. 홀로그램 영상이 허공에 떠오르며 화려한 의자에 앉아있는 가로스 영주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려 했으나 화면에 비친 것은 쑥대밭이 된 전장과 피투성이가 된 발자크였다. 가로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화면 속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민혁은 피 묻은 손으로 V자를 그려 보이며 해맑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악마의 미소보다 더 섬뜩했다. 가로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 놈 정체가 뭐냐고 소리쳤다. 민혁은 대답 대신 통신기를 발자크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며 그의 비명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민혁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가로스에게 지금 당장 목 닫고 기다리라는 짧고 굵은 메시지를 전했다. 그리고 자신이 곧 그곳으로 올라가서 너희들의 그 잘난 천공 요새를 무너뜨려 주겠다고 선전포고했다. 가로스는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저놈을 당장 죽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 민혁은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듯 손에 힘을 주어 통신기를 가루로 만들어버렸다. 통신이 끊기자 민혁은 발자크를 향해 마지막 시선을 던졌고 그는 이미 공포와 고통으로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민혁은 그를 죽이는 것보다 살아남아 평생 이 공포를 되새기며 사는 것이 더 큰 형벌이라 판단했다. 그는 발자크를 쓰레기처럼 발로 툭 차서 옆으로 밀어버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지상에서의 볼일은 끝났으니 하늘의 주인을 끌어내릴 차례였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 높이 떠있는 천공 요새를 응시했고 눈빛이 다시 한번 강렬하게 빛났다. 요새 주변에는 붉은색 비상경보등이 전멸하며 방어태세에 돌입한 것이 육안으로도 확인되었다. 민혁은 코웃음을 치며 그 정도 준비로는 자신을 막을 수 없음을 확신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근두운을 불렀고 대기가 소용돌이치며 그의 부름에 응답했다. 하늘에서 황금빛 구름이 번개처럼 내려와 민혁의 발 앞에 멈춰 섰고 신비로운 기운을 뿜어냈다. 그것은 단순한 구름이 아니라 자아를 가진 듯 민혁의 주위를 맴돌며 기쁨을 표현했다. 민혁은 가볍게 도약하여 근두운 위에 올라탔고 구름은 그를 태우고 하늘 높이 솟구칠 준비를 마쳤다. 광산의 노예들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민혁을 보며 전설 속의 신이 강림했다고 믿었다. 민혁은 아래를 내려다보며 자신을 지켜보는 수많은 눈동자들을 확인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희망과 경외심이 가득 차 있었고 누군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민혁은 그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며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겠다는 무언의 약속을 남겼다. 근두운이 굉음을 내며 수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지상의 풍경이 점처럼 작아졌다. 차가운 대기권을 돌파하며 민혁은 온몸을 감싸는 바람의 감촉을 즐겼다. 점점 가까워지는 천공 요새는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협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수백 개의 포문이 그를 향해 조준되고 있었고 전투기 편대가 출격하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민혁에게는 그 모든 것이 그저 지나가는 장애물에 불과했다. 그는 여의봉을 다시 손에 쥐며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요새의 외벽에는 가로스 제국이라는 거대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만 민혁의 눈에는 곧 지워질 낙서처럼 보였다. 그는 속도를 더욱 높여 요새의 방어막을 향해 돌진했고 충돌 직전 온몸의 기를 끌어올렸다. 오늘 람 행성의 역사는 다시 쓰일 것이며 그 주인공은 바로 강민혁 자신이 될 것이었다. 그의 포효가 하늘 전체를 울리며 천공 요새의 거대한 문을 두드렸다. 천공 요새의 거대한 방어막은 푸른색 전류를 내뿜으며 난공불락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수백 개의 무인 포탑이 접근하는 강민혁을 향해 일제히 불을 뿜었지만 근두운의 속도는 이미 빛의 영역에 도달해 있었다. 민혁은 빗발치는 레이저 광선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하며 요새의 외벽을 향해 직격했다. 그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빛났고 손에 쥔 여의봉은 주인의 의지에 호응하여 거대하게 팽창했다. 충돌의 순간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요새 전체가 심하게 요동쳤다. 절대 뚫리지 않을 것 같았던 고밀도 에너지 방어막이 유리 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져 내리며 허공으로 흩어졌다. 민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요새 내부의 광장으로 혜성처럼 착륙했다. 대리석으로 포장된 바닥이 움푹 파이며 거미줄 같은 균열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먼지 구름이 걷히자 드러난 요새의 내부는 지상의 지옥도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천국의 모습이었다. 맑은 물이 흐르는 분수대와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한 정원, 그리고 황금으로 장식된 건축물들은 사치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이곳의 공기는 달콤한 향기로 가득 차 있었고 지상의 썩은 냄새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청명했다. 민혁은 이 기만적인 평화로움에 구역질을 느꼈다. 호화로운 연회를 즐기던 귀족들은 갑작스러운 침입자의 등장에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했다. 그들은 비단옷을 걸치고 보석으로 치장한 채 우왕좌왕하며 도망칠 곳을 찾았지만 나가는 문은 이미 봉쇄된 상태였다. 민혁은 그들을 차가운 눈으로 일별하며 여의봉을 바닥에 쿵하고 내려 찍었다. 그 단순한 소리만으로도 귀족들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거나 실신해버렸다. 가로스 영주는 중앙관제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이를 갈았다. 그는 자신의 안락한 성욕이 더러운 노예의 발에 유린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즉시 최후의 수단인 생체 병기부대에 봉인을 해제하라고 명령했다. 부하들은 그 위험성을 경고하며 만류했지만 이성을 잃은 가로스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요새의 지하 경납구 문이 열리며 끔찍한 포효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탄생한 생체병기 키메라는 인간과 맹수의 형상을 뒤섞어 놓은 듯한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신경이 제거되어 있었으며 오로지 살육만을 위해 만들어진 괴물들이었다. 수십 마리의 키메라들이 침을 흘리며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민혁은 몰려오는 괴물들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지만 두려움은 조금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가로스가 자신의 동족을 지키기 위해 만든 병기가 아닌 동족을 죽이기 위해 만든 괴물을 내보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여의봉을 고쳐 쥐며 달려드는
첫 번째 키메라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괴물의 머리가 수박처럼 터져 나갔다. 하지만 다른 키메라들은 동료의 죽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떼를 지어 민혁을 덮쳤다. 그들의 손톱과 이빨은 강철도 씹어먹을 만큼 날카로웠고 재생 능력 또한 경이적인 수준이었다. 민혁은 현란한 보법으로 괴물들의 공격을 피하며 그들의 팔다리를 분쇄해 나갔다. 그러나 끝없이 밀려드는 괴물들의 숫자는 혼자서 상대하기에 다소 성가신 수준이었다. 민혁은 잠시 거리를 벌린 뒤 자신의 머리카락 한 줌을 뽑아 입김을 불어넣었다. 제천대성의 비기 중 하나인 분신술이 발동되는 순간이었다. 공중에 흩날리던 머리카락들이 황금빛으로 변하더니 순식간에 수백 명의 강민혁으로 변신했다. 그들은 본체와 똑같은 힘과 속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각자 여의봉을 들고 있었다. 광장은 순식간에 민혁의 분신들로 가득 찼고 전세는 단숨에 역전되었다. 분신들은 괴물들을 장난감 다루듯 가지고 놀며 일방적인 구타를 시작했다. 키메라들이 아무리 흉포하게 날뛰어도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분신들의 협공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여기저기서 괴물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푸른 피가 정원의 꽃들을 더럽혔다. 도망치던 귀족들은 수백 명으로 불어난 민혁을 보며 자신들이 미쳐버린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 그들은 서로를 밀치며 안전한 곳으로 숨으려 했지만 요새 안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었다. 분신들은 괴물들을 처리하는 한편 귀족들이 숨겨놓은 보물 창고와 예술품들을 보란듯이 파괴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숭배하던 부와 권력의 상징들이 가루가 되어 흩날렸다. 가로스는 자신의 군대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며 공포를 넘어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옆에 있던 경호 대장에게 당장 나가서 저놈을 막으라고 소리쳤지만 대장은 이미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가로스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대장의 가슴에 레이저 총을 발사했다. 쓰러지는 부하를 보며 주변의 참모들은 숨을 죽였고 그들의 눈빛 속에 배신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민혁은 본체로서 혼란스러운 전장을 가로질러 가로스가 있는 중앙탑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앞을 가로막는 키메라나 경비병은 분신들이 알아서 처리해 주었기에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마치 산책을 나온 사람처럼 여유로운 태도로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갔다. 그 태연자약함이 적들에게는 더욱 큰 공포로 다가왔다. 중앙탑의 거대한 황금문 앞에 도달한 민혁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문을 응시했다. 문 너머에 람 행성의 모든 고통의 원흉이 숨어있다는 생각에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주먹에 기를 모아 문을 향해 내질렀다. 두꺼운 합금으로 만들어진 문이 굉음과 함께 안쪽으로 찌그러지며 날아갔다. 관제실 내부는 붉은 비상등만이 번쩍이며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바닥에는 서류 뭉치와 깨진 유리 조각들이 널려 있었고 겁에 질린 오퍼레이터들은 책상 밑에 숨어 떨고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가로스가 땀에 젖은 채 총을 겨누고 서 있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혁은 가로스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며 그 잘난 위엄은 어디 갔냐고 비꼬았다. 가로스는 미친 듯이 방아쇠를 당겼지만 레이저 빔은 민혁의 몸에 닿기도 전에 소멸되었다. 민혁은 가로스의 바로 앞까지 다가가 그의 손에서 총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한 손으로 가로스의 멱살을 잡아 번쩍 들어 올렸다. 가로스는 허공에 발버둥치며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민혁은 코웃음을 치며 네가 가진 것은 원래 이 행성 사람들의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가로스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발바지압한 뒤 관제실에 메인 마이크를 켰다. 요새 전체와 지상에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준비가 되었다.
민혁은 요새 안에 있는 모든 귀족들과 병사들에게 즉시 무기를 버리고 항복할 것을 명령했다. 만약 저항하는 자가 있다면 가로스와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험이 서려 있었고 시스템의 힘이 더해져 영혼을 울리는 파동으로 전해졌다. 이미 전의를 상실한 병사들은 하나둘씩 무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 귀족들 또한 바닥에 엎드려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다. 분신들은 그들의 항복을 받아내며 포로들을 한 곳으로 모았고 상황은 빠르게 정리되어 갔다. 요새 화려했던 정원은 이제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는 심판장이 되어 있었다. 민혁은 다시 가로스를 내려다보며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상기시켰다. 가로스가 행성의 핵을 폭주시키기 위한 자폭장치를 숨겨두고 있다는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가로스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너도 나도 다 같이 죽는 것이라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이미 자신의 몰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행성 전체를 길동무 삼으려는 계획이었다. 민혁은 가로스의 눈을 들여다보며 화한금정의 능력을 발동하여 그의 기억을 읽어내려 시도했다. 가로스의 머릿속에는 자폭 코드와 관련된 복잡한 알고리즘이 들어있었고 민혁은 그것을 빠르게 해독해 나갔다. 시스템은 경고음을 울리며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음을 알렸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민혁은 가로스를 기절시킨 뒤 메인 컴퓨터에 접속하여 해킹을 시도했다. 그는 비록 전문 해커는 아니었지만 시스템의 보조를 받아 초인적인 속도로 코드를 분석하고 차단막을 뚫었다. 붉은색으로 깜빡이던 자폭 카운트다운 숫자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10초, 9초, 8초 시간이 야속하게 흘러갔다. 민혁의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키보드 위를 춤췄고 마침내 마지막 엔터키를 눌렀다. 1초를 남기고 카운트다운이 멈췄고 화면에는 시스템 안정화라는 녹색 문구가 떠올랐다. 민혁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몸을 기댔다. 하마터면 승리의 순간에 제가 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위기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다. 가로스가 몰래 호출해둔 제국 최강의 친위대가 요새 외곽에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경보가 울렸다. 그들은 가로스에게 충성을 맹세한 광신도 집단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었다. 민혁은 피로가 몰려왔지만 다시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는 창밖을 통해 몰려오는 적의 수송선들을 바라보며 여의봉을 다시 손에 쥐었다. 이제 마지막 청소를 끝내고 진정한 자유를 선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민혁은 분신들에게 요새 내부의 치안을 맡기고 자신은 다시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다. 그의 등 뒤로 찬란한 태양빛이 비치며 영웅의 탄생을 축복하는 듯했다. 민혁은 근두운을 부르지 않고 직접 허공을 밟으며 하늘로 날아올랐다. 이제 그는 도구 없이도 비행이 가능한 경지에 이르렀으며 그의 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가 되어 있었다. 적들은 그가 날아오는 것을 보고 당황하여 대열을 흩트렸고 민혁은 그 틈을 파고들었다. 하늘에서의 전투는 지상보다 더욱 치열하고 입체적으로 전개되었다. 민혁은 3차원 공간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며 적의 사각지대를 노렸고 그의 공격은 예측이 불가능했다. 수송선들이 화염에 휩싸여 추락했고 하늘은 불꽃놀이를 하듯 화려하게 수놓아졌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의식과도 같았다. 민혁은 마지막 남은 대장기를 향해 돌진하며 온몸의 길을 여의봉 끝에 집중시켰다. 거대한 용의 형상이 여의봉을 감싸며 표요했고 적들은 그 압도적인 공포 앞에 얼어붙었다. 민혁의 일격이 대장기를 관통했고 거대한 폭발과 함께 적의 지휘부는 소멸했다. 하늘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고 승리는 완전해졌다. 그는 다시 요새로 돌아와 기절해 있는 가로스를 밧줄로 묶어 발코니 난간에 매달았다. 지상의 노예들이 화면을 통해 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민혁의 이름을 연호했고 그 소리는 하늘까지 닿을 듯했다. 민혁은 그들의 함성을 들으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썩어빠진 제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일뿐이었다. 민혁은 가로스의 목에 걸린 열쇠를 뜯어내며 요새의 심장부로 향하는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행성의 모든 에너지를 제어하는 코어가 잠들어 있었다. 그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천공 요새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동력 제어실은 지옥의 불구덩이처럼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강철문이 찢겨나간 틈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붉은 빛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심장박동처럼 불길하게 일렁겼다. 강민혁은 여의봉을 어깨에 걸친 채 천천히 그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고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침착하고 냉정했다. 방금 전 발코니에 매달아 두었던 가로스는 어느새 사라져 있었고 바닥에는 그를 구출해낸 친위대원들의 시체가 즐비했다. 제어실 중앙에는 람 행성의 생명력인 에테르늄이 액체 상태로 끓어오르는 거대한 유리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유리관 위에는 반쯤 미쳐버린 가로스가 온몸에 굵은 튜브를 꽂은 채 기괴한 모습으로 매달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생체 신호를 행성의 코어와 강제로 동기화하여 스스로를 행성의 심장으로 만들어버린 상태였다. 가로스의 눈은 인간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검게 물들어 있었고 입가에는 광기 어린 거품이 흘러내렸다. 민혁이 다가오자 가로스는 찢어지는 듯한 웃음소리를 내며 고개를 쳐들었다. 그는 자신이 곧 이 행성 그 자체이며 자신을 죽이는 순간 행성 전체가 우주의 먼지로 사라질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하지 않고도 공간 전체를 울리는 기이한 파동으로 변해 민혁의 고막을 자극했다. 그것은 이미 인간의 성대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에너지가 진동하며 만들어내는 공명음이었다. 민혁은 가로스의 흉측한 몰골을 보며 연민과 혐오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권력에 대한 집착이 인간을 어디까지 추락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한 예시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민혁은 담담한 목소리로 이제 그만 멈추라고 말하며 네가 지키려던 제국은 이미 무너졌다고 사실을 고했다. 하지만 가로스는 그 말을 부정하듯 괴성을 지르며 유리관을 통해 에너지를 증폭시켰다. 가로스의 의지에 반응하여 바닥에서 솟아오른 붉은 에너지 촉수들이 민혁을 향해 채찍처럼 날아들었다. 민혁은 보법을 밟아 가볍게 몸을 피했지만 촉수가 스치고 지나간 강철 바닥은 촛농처럼 녹아내렸다. 단순한 물리적 타격이 아니라 닿는 모든 물질을 분해해버리는 고농축 플라즈마 에너지였다. 민혁은 함부로 여의봉을 휘둘렀다가는 코어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음을 직감하고 방어적인 태세를 취했다. 가로스는 민혁이 공격하지 못하는 것을 눈치채고 더욱 기고만장하여 공격을 퍼부었다. 그는 힘이야말로 정의이며 약자들은 강자를 위해 희생되는 것이 우주의 섭리라고 소리쳤다. 자신은 이 척박한 행성에 질서를 부여했고 문명을 유지해온 위대한 지배자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의 논리 속에서 노예들의 고통과 죽음은 거대한 목적을 위한 사소한 부품의 소모일 뿐이었다. 민혁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에너지의 폭풍 속에서 가로스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는 뜨거웠지만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 있었다. 민혁은 가로스의 말에 반박하며 힘은 약자를 착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지키기 위한 책임이라고 일갈했다. 진정한 지배자는 공포가 아니라 존경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며 그의 비뚤어진 신념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말싸움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민혁의 눈은 쉴 새 없이 코어와 가로스의 연결 상태를 분석하고 있었다. 시스템은 가로스와 코어의 동기화율이 위험 수치에 도달했음을 알리며 5분 안에 연결을 끊지 않으면 행성이 자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간은 민혁의 편이 아니었고 가로스는 그것을 알고 있기에 시간을 끌며 민혁을 조롱하고 있었다. 민혁은 깊은 심호흡을 하며 단전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황금빛 기운을 눈으로 끌어올렸다. 제천대성의 가장 강력한 능력 중 하나인 화한금정이 발동되는 순간이었다. 민혁의 눈동자가 용광로처럼 붉게 타오르더니 이내 찬란한 황금색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세상이 흑백으로 변하고 오직 에너지의 흐름만이 색을 입은 채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화한금정의 시야 속에서 가로스는 더 이상 위대해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에 기생하여 생명을 연명하고 있는 초라한 기생충에 불과했다. 민혁은 수없이 얽혀있는 에너지 튜브들 사이에서 가로스의 생명력과 코어의 에너지가 교환되는 아주 미세한 접점을 발견했다. 그곳은 바늘구멍보다 작았지만 모든 힘의 근원이자 유일한 급소였다. 하지만 그 접점은 가로스의 등 뒤에 숨겨져 있었고 격렬하게 움직이는 에너지 촉수들로 보호받고 있었다. 민혁은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음을 직감했고 실패는 곧 행성의 멸망으로 이어질 것이었다. 그는 여의봉을 본래의 크기인 작은 바늘처럼 축소시켜 손가락 사이에 끼웠다. 이제 필요한 것은 파괴력이 아니라 외과의사보다 더 정밀한 통제력이었다. 민혁은 전력을 다해 바닥을 박차고 가로스를 향해 돌진했다. 가로스는 기다렸다는 듯 모든 에너지 촉수를 집중시켜 민혁을 감싸는 그물을 만들었다. 사방이 막힌 절체절명의 순간 민혁은 허공에서 몸을 비틀며 분신술을 사용했다. 수십 명의 민혁이 나타나 촉수들을 대신 맞아주며 본체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었다. 분신들이 차례로 소멸하는 찰나의 시간 동안 민혁은 가로스의 코앞까지 도달했다. 가로스는 당황하여 비명을 지르며 에너지를 폭발시키려 했지만 민혁의 손이 더 빨랐다. 민혁은 손가락 사이에 낀 여의봉을 튕기듯 날렸고 황금색 바늘은 빗살처럼 날아가 가로스의 등 뒤에 있는 접점을 정확하게 관통했다. 시간이 멈춘 듯. 단 정적이 흐르고 굉음을 내던 기계들이 일시에 작동을 멈췄다. 가로스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았다. 연결이 끊어진 튜브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붉게 타오르던 코어의 빛이 서서히 안정적인 푸른색으로 변해갔다. 가로스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그가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동력을 상실했다. 바닥으로 추락한 가로스는 늙고 병든 노인처럼 순식간에 쪼그라들기 시작했다. 코어의 에너지를 무리하게 끌어다 쓴 대가로 그의 생명력이 급속도로 고갈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다시 유리관으로 기어가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아 바닥을 긁을 뿐이었다. 절대적인 권력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죽음을 앞둔 나약한 인간만이 남아있었다. 민혁은 여의봉을 다시 회수하여 원래 크기로 되돌린 뒤 가로스에게 다가갔다. 가로스는 흐릿해지는 눈으로 민혁을 올려다보며 왜 자신을 죽이지 않았냐고 물었다. 민혁은 그를 내려다보며 죽음은 너무 쉬운 도피처라고 차갑게 대답했다. 그는 가로스에게 살아서 네가 만든 지옥이 어떻게 천국으로 변해가는지 똑똑히 지켜보라고 말했다. 가로스는 절망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눈물을 흘렸고 그것은 회개가 아닌 패배에 대한 분함이었다. 곧이어 제국군 친위대가 제어실로 들이닥쳤지만 그들이 목격한 것은 쓰러진 주군과 그 위에 우뚝 서 있는 승리자뿐이었다. 민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들을 노려보자 친위대원들은 무기를 떨구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제국의 심장부에서 일어난 반란은 그렇게 마침표를 찍었다. 민혁은 제어실의 메인 컴퓨터를 조작하여 요새의 모든 시스템 권한을 자신에게로 이양했다. 그는 가장 먼저 노예들에게 채워져 있던 전자족쇄의 해제 코드를 입력했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행성 전역에 있는 수백만 노예들의 발목에서 족쇄가 풀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것은 물리적인 소리가 아니라 자유가 찾아오는 소리였다. 시스템은 민혁에게 메인 퀘스트 완료를 알리는 팡파르를 울렸고 엄청난 양의 경험치가 쏟아져 들어왔다. 하지만 민혁에게는 레벨업의 기쁨보다 더 큰 성취감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다. 그는 모니터 화면을 통해 광산과 도시에서 환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서로를 끌어안고 춤을 추며 눈물을 흘리는 그들의 모습은 어떤 보석보다 아름다웠다. 가로스는 완전히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민혁은 그를 포박하여 감옥으로 보내라고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병사들은 군말 없이 명령에 따랐고 이제 그들의 충성심은 힘의 논리에 따라 새로운 주인인 민혁에게로 향해 있었다. 민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권력이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다시금 깨달았다. 민혁은 동력 제어실을 나와 요새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전망대로 향했다.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바람이 그의 땀을 식혀주었고 먹구름이 거친 하늘에는 2개의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람 행성의 대기는 여전히 붉었지만 그 느낌은 이전과 달리 따뜻하고 희망차게 느껴졌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며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가로스를 물리친 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무너진 사회 시스템을 재건하는 것이 더 큰 과제였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자유를 되찾은 수백만의 사람들과 함께할 것이기에 두렵지 않았다. 민혁은 자신이 가진 힘을 올바른 곳에 쓰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때 시스템 창이 다시 한번 떠오르며 히든 퀘스트의 존재를 알렸다. 그것은 람 행성의 고대 유적에 숨겨진 진정한 힘을 찾으라는 내용이었다. 민혁은 피식 웃으며 창을 닫았다. 모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막 프롤로그를 넘겼을 뿐이었다. 먼 곳에서 들려오는 승전고 소리가 바람을 타고 요새까지 전해져 왔다. 민혁은 여의봉을 높이 치켜들었고 태양빛을 받은 여의봉이 번쩍이며 승리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그 빛을 보며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축하했고 그 함성은 대지를 뒤흔들었다. 영웅은 그렇게 탄생했다. 전설 속의 제천대성이 500년의 봉인에서 풀려나 세상을 뒤집어 엎었듯이 강민혁이라는 소녀는 절망의 행성을 뒤집어 희망의 땅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의 이름은 람 행성의 역사서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며 억압받는 모든 이들의 상징이 될 것이었다. 민혁은 눈을 감고 바람의 노래를 들으며 잠시 승리의 여운을 만끽했다. 가로스의 폭정이 막을 내리고 람 행성에는 전례 없는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천공 요새에 거대한 그림자가 거친 지상에는 2개의 태양빛이 공평하게 쏟아져 내렸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생기가 돌았다. 강민혁은 요새의 최상층 회의실에 앉아 창밖으로 펼쳐진 붉은 대지를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이제 이 행성의 절대적인 지배자가 되었지만 그 자리가 주는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회의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각 지역을 대표하는 노예 해방군 지도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들 중에는 민혁이 처음 광산에서 구해주었던 노인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는 이제 훨씬 건강하고 당당한 모습이었다. 그들은 민혁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예를 표했고 그 눈빛에는 무한한 존경과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민혁은 그들의 그런 태도가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졌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상석에 놓인 화려한 황금 의자를 가리키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가로스가 앉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사를 결정짓던 권력의 상징이자 오만함의 결정체였다. 민혁은 여의봉을 꺼내 들었고 망설임 없이 황금 의자를 향해 내려쳤다. 굉음과 함께 의자는 산산조각이 났고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어나갔다. 지도자들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민혁은 담담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제 이 행성의 왕은 없으며 누구도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남아서
또 다른 가로스가 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을 분명히 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당황했지만 민혁의 확고한 눈빛을 보고 이내 그의 뜻을 받아들였다. 민혁은 요새 메인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기술 데이터와 자원 정보를 공개하도록 지시했다. 가로스가 독점했던 테라포밍 기술과 식량 합성 기술은 이제 람 행성의 환경을 복구하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데 쓰일 것이었다. 그는 에테르늄 채굴을 전면 중단시키고 대신 태양열과 풍력을 이용한 대체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명령했다. 더 이상 생명을 갉아먹는 노동은 없을 것이었다. 민혁은 행성의 운영을 맡을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고 구성원은 투표를 통해 선출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노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으며 위원회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노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과분한 부탁이라고 사양하려 했지만 민혁의 간곡한 요청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으로 행성의 미래는 외부인이 아닌 그들 자신의 손에 맡겨지게 되었다. 가로스 부역자들에 대한 처분 문제로 논쟁이 벌어졌을 때 민혁은 피해 복수 대신 공정한 재판을 제안했다. 그들을 무조건 처형하기보다는 노동형에 처해 행성을 재건하는 데 힘을 보태게 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설득했다. 증오의 사슬을 끊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민혁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수용했다.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질서가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자 민혁은 떠날 준비를 서둘렀다. 시스템은 메인 퀘스트의 완벽한 클리어를 축하하며 원래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차원 문을 열 준비를 마쳤다고 알렸다. 민혁은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짧았지만 그가 겪은 경험과 성장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다. 민혁이 떠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요새 앞 광장에는 수십만 명의 인파가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들은 민혁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으며 손에는 각자가 준비한 소박한 선물들이 들려 있었다. 민혁은 발코니에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확성기를 통해 마지막 연설을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행성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다. 그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을 구한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자유를 갈망했던 당신들의 의지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당부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민혁의 이름을 연호했고 그 소리는 지축을 뒤흔들 만큼 거대했다. 민혁은 그들에게 손을 흔들어 화답하며 마음속으로 그들의 안녕을 빌었다. 이제 그는 전설 속의 영웅으로 남아 그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었다. 민혁은 뒤를 돌아 차원 문이 열리는 옥상 정원으로 향했다. 옥상에는 노인과 몇몇 지도자들이 미리 올라와 민혁을 기다리고 있었다. 노인은 민혁에게 다가와 람 행성의 흙이 담긴 작은 유리병을 건네주었다. 그는 우리가 당신을 잊지 않듯이 당신도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혁은 유리병을 소중히 받아 품에 넣으며 결코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시스템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고 허공에 거대한 푸른색 소용돌이가 생성되기 시작했다. 차원의 문은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내며 주변의 공간을 일그러뜨렸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 민혁은 근두운을 소환하여 그 위에 올라탔고 마지막으로 람 행성의 풍경을 눈에 담았다. 붉은 대지는 이제 희망의 빛으로 물들어 가고 있었다. 그가 떠나려는 순간 노인이 다급하게 외쳤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후대에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민혁은 잠시 고민하다가 씩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지나가던 원숭이 왕이라고 전해달라고 농담처럼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농담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었다. 그는
이름 없는 수호자이자 영원한 자유인이었다. 근두운이 빛의 속도로 차원 문을 향해 돌진했고 민혁의 모습은 눈부신 섬광 속으로 사라졌다. 문이 닫히고 하늘에는 긴 구름 자국만이 남았지만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날 이후 람 행성에는 2개의 태양 외에도 민혁을 상징하는 황금빛 별이 하나 더 떴다는 전설이 전해지게 되었다. 차원의 통로를 통과하는 동안 민혁은 시공간이 뒤틀리는 기묘한 감각을 느꼈다. 수많은 별들이 유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의 몸은 빛의 입자로 분해되었다가 다시 재구성되는 과정을 반복했다. 시스템은 그의 신체 능력과 스킬들이 지구의 환경에 맞게 재조정되고 있음을 알렸다. 하지만 그가 얻은 깨달음과 정신적인 성장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민혁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익숙한 서울의 골목길에 서 있었다. 차가운 아스팔트의 감촉과 매연 섞인 공기,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그를 반겼다. 모든 것이 떠나기 전과 똑같았지만 민혁 자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주먹을 쥐어보며 몸 안에 흐르는 에너지를 확인했다. 비록 시스템의 제약으로 인해 람 행성에서만큼의 파괴적인 힘을 쓸 수는 없었지만 그는 여전히 초인의 범주에 들어 있었다. 게다가 그의 눈은 이제 세상의 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다. 민혁은 골목길을 빠져나와 번화가로 걸어갔고 수많은 사람들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대형 전광판에서는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어딘가에서 괴수가 출연했다는 소식이었다.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민혁의 발걸음은 멈춰섰다. 지구 또한 평화로워 보이지만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그의 힘이 필요한 곳은 여전히 많았다. 그는 입가 옅은 미소를 띠며 뉴스 화면을 응시했다. 민혁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만져지는 유리병의 차가운 감촉을 느꼈다. 람 행성에서의 기억은 그에게 용기를 주었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명확한 이정표가 되어 주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소년이 아니었으며 세상의 균형을 수호하는 보이지 않는 영웅으로서의 삶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서울의 밤하늘에도 람 행성에서 보았던 것과 비슷한 붉은 별 하나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마치 그곳의 친구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아 가슴이 따뜻해졌다. 민혁은 옷깃을 여미며 괴수가 출연했다는 현장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마치 거대한 원숭이의 형상을 하고 있는 듯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차원을 넘나드는 모험은 그에게 힘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고 이제 그는 그 힘을 자신의 고향을 지키는데 사용할 것이었다. 제천대성의 후예 강민혁의 전설은 이제 막 지구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막을 올리고 있었다. 거리의 소음 속에서 민혁은 휘파람을 불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뒷모습은 고독해 보였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으며 그 누구보다 자유로워 보였다. 세상은 아직 그를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이었다. 진정한 영웅은 이름을 알리기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법이니까.